이리 오너라 이리 온. 박수 치는 게 이제 익숙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어색해도 하는 걸로. 우리는 지금 어디 좋은 기업에 가 있는 우리 송치호 연구원 처음 할 때 어색하다고 박수 치자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뭐든지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보다 저희는 그냥 하던 거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기업도 결국은 하던 거를 좀 지속하고 꾸준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지 그냥 막 매일 뭐 새롭게 하는 저희가 좀 그런 걸 선호해서 올드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오늘 화학 자료가 나왔는데 업종 의견 뉴트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중립 좋게 말하면 사실 뭐 급하게 할 필요 없다 뭐 이 정도. 네. 더 놀라운 건 안에 바이 의견이 한 종목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일부에서 뭐 스프레드가 올라오니까 뭐 중국이 도니까 온갖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저희가 일관되게 LG화학에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계속 했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담고 있죠. 근데 이런 거 왜 방송하냐 뭘 사라는 거냐 저한테 물어보면 여기 막 공격적으로 사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네. 없는 상황인데 알아두셔야죠. 근데 나쁘게 말하면 지금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 그렇죠. 변화를 가져올 만한. 변화를 하면 좋은 기업이 됐겠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은 기업으로 바뀐다. 나쁜 기업에서. 그거를 오늘 많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뭐 LG화학은 좋은 기업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았고 롯데케미칼 단도직 롯데케미칼이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좋은 기업이 될까? 뭐 그런 걸 중점적으로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보니까요. 뭐 여기서 저희한테 계속해서 또 뭐 배터리 관련주 막 테마 이런 거 물어보고 댓글에 막 자꾸 무슨 종목 커버하나요? 뭐 그런 거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네, 정유학 이한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용 프로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주말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하고 팟빵 댓글을 읽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는데 염동찬 연구원의 글에 대해서 수고시에. 네, 그래서 대부분 뭐 진짜 10개 중에 한 6, 7개는 다 세금 댓글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때 전배승 연구원하고 이제 염동찬 연구원 같이 출연했던 그 방송에서 이제 그 특히 윤세님 의견에 많이들 좀 동의하셨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뭐 당연히 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건 그 방향은 맞는 것 같다. 근데 다들 좀 답답해 하시는 게 왜 이중과세를 하느냐. 거기다가 좀 그게 주말에 확인된 거로는 이걸 뭐 월간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서 이건 좀 어이없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담회 얘기도 좀 있었는데 저희가 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도 그냥 그랬는데 뭐 좋은 방향으로 나와야겠죠. 뭐. 네. 그리고 이한나 연구원 이제 나오셨으니까 그 댓글 보면은 이제 이한나 연구원님이 예전에 그 LG화학 추천 좀 하셨잖아요. 그거 수익 받다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과나무 시리즈. 그러니까 사과나무 때 가장 제가 봐서 잘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대형주에서 이 정도로 LG화학이 가장 좋았고 그 당시만 해도 뭐 별 움직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다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느낀 게 역시 기업이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방향이 옳다 보면 참 동의를 많이 해주고 주주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댓글 중에 이제 이번에 효성 첨단 소재도 한번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그 한 몇 분 정도가 그 얘기 좀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수소차 좀 그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러죠? 집중적으로 분석한 좀 보고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말할게요. 그건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야. 맞지? 그런 좀 댓글도 좀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거서 들어보시면 효성이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건 높게 평가하지만 내가 가까운 도레이 첨단 소재 같은 내 기술에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 일본이.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일부 소재 국산화 했을 때 IT의 소재들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따라잡은 기업들은 1년 뒤에 엄청난 좋은 기업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좀 기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벽은 더 두꺼운 것 같은데 두터운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 변화가 있었다면은 어쨌든 2022년부터는 현대차 듀얼로 들어간다는 거. 어쨌든 정부에서 밀어주면 주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트리거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차이를 굳이 언급하자면은 차이가 엄청 크긴 합니다. 그런 거를 방송 중에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경계를 하냐면 너무 막 또 당장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은 차분하게 화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최근에 이런 거죠. 일관되게 저희가 강조해 온 거는 안 좋은 산업에 최고로 좋은 기업 하는 것보다 좋은 산업에서 별로 안 좋은 기업 하는 게 낫다가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네. 대놓고서 안 좋은 산업 내에서가 참 어려운 거예요. 종목 고르기가. 그러니까 섹터 담당자 중에서 안 좋은 산업을 막 공교롭게 최근에 자료 나온 게 여행업 안진아연구원에 네. 정말 거기도 안 좋은 산업인데 그 종목 찾으니까 막 맨날 투덜투덜 할 거 없다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이고, 화학은 그에 못지않게 여기는 또 그런 상황인데, 사실 나는 오늘 듣고서 최소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얻었어요. 네. 분명한 거는 이 제목에도 계속 이한나 연구원이 저한테 말해준 게 뭐냐면, 스프레드 플레이 시대는 끝났다 이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화학 케미칼 하면 다 스프레드만 매일 업데이트한 다음에 스프레드 현황을 보면 이 시대는 끝난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보고 있다 이번에 당한 사람들 청지야. 스프레드 좀 돌 때 질렀다가 네. 다 걸린 거 아니야 지금 케미칼 주실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드하게 이건 스프레드 플레이가 가능했던 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공격적인 중국의 투자가 있었던 시대 같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 그 얘기인데 들어봅시다. 네. 지금 뭐 제목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저 두 번째 시리즈예요. 사실 이제 화학 퓨어 케미컬 쪽은 지금 뉴트럴로 쓰기는 했지만 사실 1편에서 EV 배터리 쪽은 제가 이제 오버웨이스로 썼듯이 확실히 이제 화학 쪽의 섹터는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스프레드 플레이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선 당장 가시화되어 있는 EV 배터리 쪽으로 봐야 되고, 이제 스프레드 플레이를 해야만 하는 이 퓨어 케미컬 쪽은 이제는 변화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잠시 지금 좀 접어두는 약간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키 차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지 4페이지. 아닙니다. 페이지 11페이지로 가시죠. 그래요? 네, 그냥 키 차트보다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봤었을 때 사실 전기차는 2009년, 2010년부터 등장을 했어요. 제대로 등장한 것은. 근데 주가의 차별화를 가져왔던 건 2017년 하반기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1번부터 뒷페이지 그림 6번까지 보시면은 뒤에 그림 5, 6번만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앞에는 이제는 퓨어캠 쪽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는 LG와 SKC 주가가 차별화되게 갔다는 거죠. 네, 확실히 차별화되게 간 게 정확히 2017년 하반기부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퓨어케미컬 쪽 사이클이 안 좋았을 때에도 지금 고공행진 중인 이렇게 차별화를 보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지를 했던 이유가, 이제는 스프레드 플레이 정말 긴 사이클 보고 있다가 한 번 정도 이제 스프레드 플레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전기차라는 대안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분명히 주가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보면은 퓨어케미컬 쪽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림 7번 보시면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중국 쪽 보시면 R&D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규모가. 그래서 이때 정말 2009년, 10년에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많이 2차 전지 쪽으로 화학업종들이 돌렸던 이유가 중국 자금률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R&D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면서 실제로 보명 제품들은 중국 쪽이 잡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거 들어온 거였는데, 대부분 2차 전지 쪽으로 했던 것이 당장 뛰어들기에 조금 수월했던 측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시화돼가지고 갔었던 부분이 2차 전지 쪽이었고, 표 1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크리컬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보명 제품을 가지고 있는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편차가 이렇게 너무 커요. 그래서 정밀화학을 가지고 있다든지 신소재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생각보다 유가 연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포인트네요. 범용 제품으로 했다가는 기업이 뭐 그냥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누가 이거 장기 투자자가 되겠어. 불안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범용 제품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사실 주가 스프레드 플레이 할 때에도 위험 리스크가 너무 커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 14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에 이제 퓨어케미컬 쪽이 좀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어쨌든 뭐
유가가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스프레드를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프레드 플레이를 할 때 있어서 이 정도로 스프레드가 확대된 경우는 없었다. 그럼 이때 또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게 어땠냐면 스프레드가 될 때마다 한번 사. 여기 올라와.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작년에 했었어요. 그쵸. 작년 초에 스프레드가 올라오길래 드디어 한번 이쪽으로 한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이후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이거 안 되겠구나 이쪽이 그냥 이쪽 접고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 생각 굳혔는데 야 이거 보면 정말 스프레드만 보고서 해서는 사람들이 이거 이해는 하겠지. 이거 스프레드 설명해 줄 필요는 없겠지? 프로데클러?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동안 워낙 많이 해서. 네. 유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기대도 있을 법도 했었는데 사실은 수요에 대한 걱정들은 다들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 사실 스프레드 플레이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뭐 1분기 때 판다. 내년 1분기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은 그러니까 한 번은 올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진짜 안 되더라고. 네, 근데 이제 바로 어쨌든 40불대를 유가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정상화가 되면서 그림 10번, 15페이지 10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딱 요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NCC 쪽 보시고 이 조금 진한색이 NCC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옅은 게 ECC 쪽 원가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진짜 오랜만에 지금 이게 역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유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NCC가 이번에 한번 기회가 온다. 이제 이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 스프레드가 이제 올라오고 여기가 납사 가격 떨어져가지고 스프레드 나오는 건데 네. 유가도 바로 회복했지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쪽 부분에 가장 큰 타격을 받던 부분은 사실 대환유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환유화가 갑자기 급등했던 건 요거 원가 차이. 근데 이제 다시 꺾였기 때문에 크게 이제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전체적으로 스프레드 보시면은 뭐 지금 최근에 다 꺾이고 있어요. 지금 뭐 15번, 16번, 17번, 15번 다 보시면 돼. 최근에 6월 들어가지고 다 꺾였죠. 스프레드는. 그래서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눈에 띄는 거는 그림 20번에 이제 ABS. 이게 LG와 관련된. 네. 19번에 보시면 PVC도 6월 들어가지고 다시 올라왔죠. 그럼 결국엔 ABS하고 PVC, ABS는 헬멧 때문에 좋아졌으니까 하반기 때도 이제는 자동차 올라오면서 더 좋아진다. 그리고 PVC는 원래 조금 안 좋았는데 하반기 때 지금 6월부터 올라오고 있어. 가동률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에 갖고 있는 게 또 LG화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엄청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게 반등이 나왔어. 다른 거 다 꺾였는데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지금 그림 23번 보시면은 아세톤 쪽 좀 올라왔죠. 이게 이제 그거 손세정제 원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는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인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유일하게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견 된 게 금호석유인데 그나마 좀 찾다가 이게 하나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 보시면 딱 그렇게 3개 정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너무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스프레드 조금 봐주시면 되고 결국엔 파트 2가 이제 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뭐 퓨어케미칼 끝났냐? 끝난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맨날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니라고 자꾸 얘기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장은 끝났는데요. 조금 하지 마. 변화가 충분히 있을 만하다. 적어도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퓨어케미칼 업체들은 의미가 있다. 이 돈을 갖고 어떻게 변신하냐를 봐야겠지 이제부터. 네, 어떤 맞습니다. 식으로 이 기업이 변신해서 새로운 기업이 된다면 이제 싸니까 어떻게든 간에 잘 갖고 있는 자산을 근데 자산도 이안에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시크릿카를 자산을 안 좋아하는 게 이게 고철덩어리잖아 나쁘게 말하면. 그렇죠. 이 자산이 그거 다 지금 이거 진짜 시크릿카 주주한테 막 돌맞겠는데 근데 하여튼 뭔가 변화하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요새 기사 보니까 뭐 롯데케미칼도 막 이런저런 M&A 막 기사 많이 뜨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뭔가 선명하지 않아. 선명하지 않아. 뿌예. 어떻게 생각해? 네, 맞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했는데 원래 롯데가 네. ECC 미국에 짓고 네. 엄청 공격적으로 아까 말했던 범용 제품 쪽으로 네. 베팅하다가 네. 야, 이대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결론 내린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LG화학처럼 그냥 되든 안 되든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게 내가 문제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게 본인들이 어떤 걸 중심으로 가지고 M&A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말 거예요. 조심하면서 근데 뭔가 아니, 계획이 있겠지. 우리가 뭐 캐치 못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눈에 보이진 않는다. 안 보여.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사실은 변화를 가져오면 가장 크게 가져올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 많거든요. 이 자료의 핵심은 로켓을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렇게 쪼면서 보고 있다가 언젠가 사야겠는데 그 사는 기준이 실적이라기보다 회사의 변신. 그렇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번 그러려면 국내 석유화학 위치부터 봅시다. 네, 국내 석유화학 위치를 보시면은 어쨌든 뭐 그림 29번에도 그렇고 표 2번에도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 범용 제품 투성이에요. 너무 범용이지 다. 네, 이제 정밀화학 정밀화학 쪽 보시면은 지금 무역 수지만 보셔도 지금 막 적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속 적자잖아요. 적자 왜 주냐면 중국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중국이 다 있다니까 공장이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진짜. 이 정밀화학 중에서도 적자폭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중국에 가져가고 있는 범용 쪽이다. 이렇게 보니까 흔히 정밀화학도 요즘에는 범용이 된 일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빼앗겨가지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PC 소재 같은 거 다 없애고 있고. LG화학이 잘하는 걸 접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네. 되게 잘 열심히 접고 있습니다. 접는 거야. 그래서 남들은 잘했다. 접는구나. 중국이 이게 모든 현실을 설명해 줘요. 많은 스크립컬처자들이 왜 다시 중국이 좋아지니까 이게 될 거라 하는데 중국도 오버캡한 것 같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고민이야.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페이지 22페이지 표 3번이 저는 핵심이에요. 정말로 이거 위치를 표현해 주는 거에 있어서 이게 정말 그냥 중국이 본인들이 지금 작업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왔고 너무 올라와.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먼저 접으려고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합해버리려고 하는 부분이 TPA 쪽이에요. TPA 지금 작업률 보시면은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TPA 그리고 카프로락탐 뭐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조금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정말 이거 문제의 본질은 중국발 수요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 걸 사다가 굳이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 네, 그래서 지금 의외인 거는 좀 PE 쪽은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LLDP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그냥 PE보다는 LLDP라든지 HDP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ABS하고 PVC마저도 사실은 자금률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이 케미칼 쪽을 작년에 하도 이 안에 뭐 없을 때니까 한번 스프레드 될 것 같은데 해서 케미칼 사람한테 만나서 물어봤어 내가. 야 그래도 중국이 시크릿가 이머징이 매크로에 대해서 작년에 뭐 내가 잘못했던 거니까 그때 가장 반성했던 내가 어떤 날이 있어요. 내가 기업 관계자를 더 만나야겠구나. 그래서 뭐 별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아는 사람의 친구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할 말 없어가지고 얘기하다 이거 얘기 끝냈는데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 큰일 났다는 거야. 이게 지금 답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래서 아주 단순한 질문. 중국의 기술 격차 얘기할 때 그때 대박이었어. 플랜트 산업의 기술 격차가 어딨냐? 이게 시원하면 맞아요. 최근에 진 게 더 좋은 거래. 그래 중국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랬더니 야 중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 갖다 쓸 이유도 없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점점 가속화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본질적 문제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쪽은 쳐다보지 말자 계속 말했던 건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변해야지 이제 네. 하고자 하는 일로 갑시다. 이게 정말 그래서 이런 상황 우리 알고 있어. 이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최근에 제일 웃겼던 게 유가 너무 빠지니까 한 번 기회가 또 온 거야. 그래서 단타 친다고들 들어갔다. 진짜 내가 유가가 너무 빠지니까 드디어 한 번 기회 나왔다고 해서 쭉 질렀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 만에 뭐지 하게 일주일 만에 그랬어. 그러니까 진절머리 난 거야 이제는.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구조조정과 M&A 쪽을 봐야 되는 것 같아. 이거 얘기 좀 자세히 들읍시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전부터 이 범용 제품에 대한 부분은 석유화학 업체들이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신경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글쎄요. 정신들이 없었나? 아니 이거 의외로 늦게들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롯데케미칼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신 없었던 것 같아. 가장 기본을 고수하던 기업이에요. 워낙 크기도 하고 범용 소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었고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 본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매각이 다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범용 쪽은 이제 우리가 잡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규모를 키우면 된다. 왜냐면 그쵸. 난립되어 있는 것들은 점점 흡수합병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고 실제로 이번에 이렇게 한번 뭐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도 터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수요가 꺾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유가가 너무 급락했는데 유가가 등락하면 사실 좋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완전 이제 꺾이게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럴 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제 코로나가 풀렸을 때 경쟁력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2020년 들어서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뭐였냐면 SK 종합화학의 범용 제품 공장 폐쇄였어요. 공장 폐쇄가 처음으로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폐쇄를 중심으로 해서 LG화학 쪽에서는 또 PA 쪽 지금 철수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지금 가시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어쨌든 노화 설비가 드디어 제거가 되고 이제 폐쇄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산단별로 이렇게 좀 산단은 울산하고 여수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지정 단지는 울산하고 여수인데 72년, 75년 다 이럴 때 지어진 거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당연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화재 사고가.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거고요. 대산 단지는 생각보다 91년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화재가 많이 일어나냐. 여기는 국가 지정이 아니다 보니까 안전 장치가 좀 덜 돼. 대산이 국가 지정이 아니에요? 네, 대산만 가까운데? 네, 대산은 아니고요. 울산하고 여수만 산단이. 울산 여수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개발 시대의 주역이었고. 네. 대산 단지가 되게 큰 걸로 아는데. 대산이 근데 국가 지정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쪽도 최근에 화재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데 지금 아마 정리가 되면 울산 쪽에 있는 거, 여수 쪽에 있는 단지들부터 천천히 폐쇄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산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단지고요. 여수 한번 가보시면 울산 말고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냄새도 나고 그 화학 단지의 냄새 향 근데 이 단지가 정말 노후화됐구나. 사실 이랬을 때 일본도 엄청 빠르게 이걸 폐쇄를 시켰었거든요. 일본이 그러면 우리로 넘어왔던 건데. 네, 맞습니다. 일본은 정밀화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일본은 첨단 소재로 간 거지 그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게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거 자료 쓰면서 M&A 얘기를 할 거면은 일본 얘기 먼저 쓰려고 했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대기업 중심의 그런 발전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너 중심이었다는 거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애초에 시작은 우리나라는 범용으로 시작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밀화학 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밀화학을 먼저 깔아놓고 필수 그 고부가 가치 소재를 먼저 해놨다가 갑자기 그 중국 수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범용으로 바꾼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 쪽에서 치고 들어오고 중국에서 치고 들어왔을 때 폐쇄시켰을 때 먹고 살 거리가 다 원래 다각화가 있던 기존 사업으로 돌아간 거네. 범용을 정리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키워왔던 뭐 예를 들면 탄수섬유 이런 것들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첫 시작 자체가 범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시작을 해서 범용으로 대규모 단지로 확 키워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왔었던 거기 때문에 중국이 빠르게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다각화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손지가 제일 만만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일본 얘기를 싹 빼놨던 거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제일 처음에 일본이 단계적 구조조정을 했듯이 우리나라도 단계적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CEO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너의 그 의지가 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어쨌든 노후화된 시설들, 폭발 위험들 크고 화재 위험들 큰 것들부터 차례대로 폐쇄를 하되 그 폐쇄를 할 때 있어서는 범용 소재 중에서도 중국 자금률이 높은 거 위주로 먼저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페이지 25페이지에 그림 30
37번 보면서 보시면은 두 번째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산단별로 NCC를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단별로 보시면은 지금 제가 뭐 그림 34번부터 36번까지 이렇게 에틸렌 위주로만 이게 산단을 표시를 해놨지만 이게 뭐 그 안에 있는 소재들 뭐 PPP, ABS 뭐 이런 식으로만 봐도 기본적으로 두세 개로 통합이 됐어야 정상인데 4-5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아직도 난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을 한 소재당 한두 개 업체로 통합이 되어야지만이 범용 쪽은 확실히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의 첫 작업이 또 2020년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를 롯데케미칼이 TPA 소재를 하나종합화학으로 넘겨주면서 하나종합화학에 넘겨주고 본인들은 PIA 소재로 해서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국내 1위 쪽으로 소재를 설비 전환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공장을 바꾼 거네. 네, 맞습니다. 공장이 다 모여 있거든, 플랜트 기업들은. 이제 설비를 전환을 한 거죠. 이제 그쪽 소재 빼고 이제 그쪽 증설을 본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증설을 한 거고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다 2020년에 처음 시작이 된 거라고. 뭔가 로케가 2020년에 변화가 생긴 거야, 드디어. 네, 맞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M&A 얘기야. 이게 네, 이걸 합시다. 결국에는 M&A죠. 이제 M&A는 사실 이 M&A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실 되게 이런 M&A 얘기를 많이 쓸 때 사례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례를 뺀 이유도 또 있습니다. M&A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제시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LG화학이 한 것처럼 뭐 자동차 소재를 위주로 해서 확 그쪽으로 포커싱을 만든 M&A가 좋다고 볼 수도 있죠. 얼마나 고생했는데 LG화학이 정말 온갖 고생 다 하다가. 네, M&A를 너무 또 잘하는 뭐 현금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M&A를 잘하는 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소재에 중심을 갖지 않고 핵심 역량을 갖지 않아도 다 성공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은 없는데 문제는 과연 M&A를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실제 M&A가 되었을 때 어떻게 키우는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페이지 27페이지의 표 4번 보시면은 정말 M&A 열심히 해왔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2010년 타이탄케미칼하고 뭐 SDI의 케미칼 사업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그냥 범용 쪽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거의 이때 2015년까지 했던 거는 범용 소재라고 많이 보시면 되고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뭐 전기차용 배터리, 뭐 히타치 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는 전기차 쪽이었던 거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슈와덴코한테 뺏겼죠. 그래서 슈와덴코를 2020년에 그래 그럼 슈와덴코를 지분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일부 지분 투자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2020년에 한독화까지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M&A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반도체 소재로 갈지 뭐 배터리로 갈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다 손을 뻗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키우느냐까지를 좀 봐주시는 것이 롯데케미칼을 보는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효성화학하고 제가 효성 첨단 소재를 좀 써놨어요. 사실은 퓨어케미칼 쪽에서 그나마 신소재 쪽을 좀 잘 키우고 있는 게 효성 쪽이에요. 근데 뭐 계속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막 의미 있는 실적이 이제 이익률만 캐서 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실적이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매출이 너무 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좋은 건 알겠는데 좀 흥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그쵸. 하는 이유가 매출 사이드에서 좀 변화가 좀 그래도 좀 더 가시화돼야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직은 그렇다. 좀 지켜보셔야 되는 퓨어케미칼 기업 중에서 첫 번째는 변화를 모색한다면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신소재, 첨단 소재 쪽을 잘 키우고 있을 만한 회사는 효성이니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이지 28페이지에 그림 39번, 그림 40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폴리케톤이 이제는 효성화학에서 좀 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탄소섬유
이 효성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보다도 더 먼저 밀었던 게 폴리케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 38번에 이거 LG화학 때도 한번 이 그림 붙여드렸을 거예요. 38번에 보시면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이 그냥 범용 플라스틱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EP 소재 쪽에서도 약간 범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을 지금 LG화학이 하고 있는 거고요. 폴리케톤은 그 위에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림 43번 보시면 알겠지만 소재별로 슈퍼 EP하고 탄소 섬유 가격 그렇게 차이 크지 않아요. 엄청 비싸네 슈퍼 EP가. 네, 슈퍼 EP를 어느 순간에는 막 하려고 하다가 많이들 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탄소 섬유가 일본에서 너무 빠르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가격 차이도 별로 안 큰데 39번 41번 42번 물성 보시면은 이게 물성 차이도 강도도 탄소 섬유가 훨씬 크고 탄성도 탄소 섬유가 훨씬 커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슈퍼 EP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밀려다가 탄소 섬유가 치고 들어오면서 많이 죽은 쪽이 EP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수요가 나오는 것은 범용 EP 쪽이다. 중간급이다. 그래서 LG화학이 차라리 수요를 끌어당기는 부분에서는 좀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탄소 섬유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응용 분야가 넘쳐 흘러요. 근데 아직까지는 효성첨단 소재는 이렇게 산업을 다각화시킬 정도의 물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조금 지켜봐 주셔라. 이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 전략 페이지 31페이지에 다 같이 실적이 좋으시다면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금호석유화학 뭐 실적 좋고 뭐 LG화학도 실적 좋고 PVC, ABS 좋으면서 그렇다면 성장 동력 플러스 된 거 당연히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그동안 중심으로 갔던 게 아닌가. 너무 LG화학이 쏠렸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나머지 대안을 그러니까 왜 LG화학만 자꾸 당신네는 케미칼 자료 LG화학 단독 자료 내버리고 다른 거 넣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는데 딴 게 이러니까 좀 그랬다는 거. 주가가 너무 다르게 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33페이지에 퓨어 케미칼 기업에서 굳이 선택을 하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저는 효성첨단 소재는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데 이것보다는 굳이 이제 스프레드 플레이 2, 3분기라도 스프레드 플레이 하실 거면 페이지 34페이지에 금호석유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트레이딩 바이 거죠. 정도. 네,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제 기업 쪽에서 금호석유화학을 우선 먼저 조금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지 41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 보시면은 35페이지 보면 유니버스에서 로켓, 금호석유, 대한유화, 효성화 다 있는데 바이오견 낸 건 나머지 홀드였고요. 네, 바이오견 낸 거는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는 난레이트 NR이었고. 네. 바이오견 금호석유 하나 나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금호석유 페이지 41페이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42페이지를 보시는 게 좋겠네요. 42페이지 보시면은 사실 뭐 1분기 대비 2분기가 뭐 매출이 더 좋고 뭐 이익률이 훨씬 올라오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2분기 때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07억 정도 나왔었어요. 그럼 완전 서프라이즈 할 것 같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가 원래 대부분 이쪽이 자동차가 전방이어서 SBR, BR 쪽이 좀 많아요. 고무 쪽 소재가 많은데 자동차 쪽은 당연히 꺾이다 보니까 SBR, BR은 좀 꺾였어요. 그런데 다른 거 이제 페놀 같은 거 있잖아요. 금호 PNB에서 하고 있는 페놀 쪽이 많이 올라왔죠. 이쪽이 그림 59번 보시면은 아세톤하고 페놀 가격이 올라왔죠. 이게 이제 손세정제. 손세정제가 워낙 빠르게 많이 올라오고 특히나 이거는 가격을 조금 많이 올려서 실제로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손세정제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쪽 소재를 조금 가격 단가를 올려가지고 많이 팔고 있다. 그래서 이익률도 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뭐 2분기, 3분기 보시면은 패널 쪽은 굉장히 좋죠. 4분기 때 근데 좀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2, 3분기 단기 트레이딩 바이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또 내 생각에 겨울에 뭐 사망자 수는 크게 안 늘 수 있지만 네. 사람들이 이제 생활화됐잖아. 맞아요. 손 씻고 네. 맞습니다. 뭐 다들 열심히 관리하면 이런 쪽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예 습관화가 된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뭐 진짜 세정제는. 사실 금호석유는 이렇게 수요가 좋다라는 것도 첫 번째지만요. 두 번째로는 앞에 이제 41페이지에 그 퍼 한번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3.8배예요.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 하기에 조금 편안하다. 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 싸. 시크릿칼에 싼 것도 많아.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사람들이 좀 의문시한다는 거죠. 이게 싼 건 맞는데 내년에 확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그냥 산업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굿 인더스트리에 있는 배드 뭐 펌이 더 낫다고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산업 자체가 배드 인더스트리가 돼버리는 순간 이 산업 자체가 가진 그 활동량이 떨어지면 매출이 줄거든. 근데 맞습니다. 산업이 꺼질 때 이 산업 자체가 뭐 제지업종이나 뭐 출판업종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건 수요는 있을 거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래. 아예 어차피 경기가 돌면 소재는 다 쓰지 않아. 근데 이게 너무 캐파들이 공급량의 문제, 수요는 다음 차지하고 공급 쪽 사이드가 너무 중국이 올라와 버렸다는 걸 우리가 작년부터 안 거야.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걸 캐치한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멀리하는 습관이 생긴 거고, 그래도 싸다고 들어가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게 스프레드 플레이도 해보고 뭐 이런 시도를 하는데, 물론 뭐 이게 우리가 생각 다르게 엄청난 수요가 생겨서 뭐 이 엄청난 오버캐파 물량을 다 소화하고 남을 정도. 근데 그거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업가라면 고민들 할 것 같은데, 그 고민의 증거가 뭐냐면 그리고 낡은 장비 플랜트부터 정리하는 거지 지금. 낡은 플랜트를. 근데 그 낡은 플랜트가 장부가에는 잡혀 있을 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고, PBR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지. 지금. 그게 이제 뭐 밸류에이션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야 PBR 이게 몇 배인데 어쩌고 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로케가 PBR이 얼마지? 지금 근데 제가 이거 뭐지? 목표 주가 할 때는 다 PBR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긴 했는데 계속 설명은 퍼로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로케가 PBR이 여기도 0.4배인데 그냥 이거가 우리가 청산 가치로,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래된 장비나 집에 있는 뭐 저번에 어느 방송 갔는데 그 이진우 기자님이라고 그분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을 예를 잘 들어주신 분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을 쓰는 게, 집에 있는 오래된 카메라 골동품 되면 그게 옛날 라이카 카메라 같은 거 엄청 비싼데 지금도 비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식 카메라 필름 넣어가지고 하는 카메라가 과연 얼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쓴다면 시크릿칼이 싸다는 논리로 가치 주차는 의외로 이걸 많이들 선호하거든. 중국이 돌면 이게 돌 것이다. 중국의 인프라 매크로하게 접근하니까 중국의 인프라가 돌면은 이거 많이 쓸 거. 이거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올드한 생각이라는 게 아직까지 생각이고, 그래서 이하나 연구원 자료 준비할 때 계속 물어본 게, 야 바이는 낼 거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바이는 LG화학이지 사실 지금도. 네, 맞습니다. LG화학이고. 그러면은 시리즈 1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 배터리 관련된 선 바이고, 퓨어 케미칼 쪽은 그냥 홀드인데 금호석유는 트레이딩 바이로 스프레드가 낮으니까. 그리고 난 괜찮을 것 같은데 금호석유는? 퍼로 봐도 괜찮고. 퍼로 봐도 좀 낫거든요. 다른 데는 뭐 대한유화 이런 것들도 퍼로 보면 한 5배 이 정도 돼요. 대한유화가 엄청 좋아하지 다들. 지금은 안 좋은데 제일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유화로 화정자 사이클에 크게 먹어본 사람들은, 그렇죠. 증권주 옛날에 80년대 돈 버셨던 할아버지들이 장돌면 증권주부터 사거든. 그처럼 장돌면 화학부터 산 사람들이 작년까지도 있었는데, 나도 똑같이 올드한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다가 딱 5월 됐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숫자가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를 딱 보면 너무 과잉 경쟁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 저희가 생각이 바뀔 때 저희가 항상 오른 건 아니니까. 근데 여하튼 그런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맨날 앉아가지고 좋은 기업이 뭡니다를 얘기하고 싶지만 좋은 기업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점점 더 커집니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더 너무 암울해지는데요, 진짜. 석유학 쪽이.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막 올드 이코노미 안 좋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뭐 달러가 약세로 가면 뭐 중국이 좋아져서 막 이건 맨날 얘기를 많이 하신다며 지금. 내가 이제 뭐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기업이 너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와. 그래서 시작
그러니까 변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다행이야. 열심히 지켜봐 주세요. 오랫동안 지켜봐 주세요. 롯데가 변화를 할 것 같아.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롯데쇼핑의 변화를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쪽에서도 참 느리더라고. 롯데 문화가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지 좀 점진적인 것 같아서. 그래도 새로운 그 회장님이 원래 증권 출신이잖아, IB. 변화를 한번 가져오시겠지 뭐. 예.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네. 이리 오너라, 이리 오.